자, 지난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자, 오늘 386페이지에서 지난주 강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6페이지예요. 네. 자, 지난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정비법 마무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절차를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만약에 그 10년 내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을 겁니다. 네. 10년 내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일단은 무엇을 지정합니까? 정비 구역입니까? 예정구역입니까? 예정구역, 그죠? 자, 이렇게 음마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정구역이 서울에 한 200여 곳이 지정된다면은 그 200여 곳의 정비 예정구역들 정비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음마아파트 예정구역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이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했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고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그 조합이 곧 무엇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조합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진도 나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이제 오늘 진도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386페이지예요. 386페이지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됐어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면은 그날부터 며칠입니까? 120일입니다. 그날부터 120일 내에 그렇게 되죠. 120일 내에 분양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양신청 기간하고 그리고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시무를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서는 그날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 있게 됩니까? 120일 내에 분양 공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쭉 연결되면 돼요. 그때 이제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거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라면은 정비 사업 절차에서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고시되면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첫 사업을 뜨기 위해서 즉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곧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 있으면은 공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정비 사업 절차가 제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제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좀 합시다. 자, 분양 신청은 그 엄마 아빠도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망자만 하는 겁니까? 당연히 뭐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더라도 분양 신청은 희망자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겠죠. 네, 그분들의 그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총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제외된 자, 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서 이제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됐어. 안 되면은 손실보상 협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이제 매도 청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금방 그 부분 같이 볼까요? 여러분 교재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오셔서 5번에 봅니다. 중간에 있죠. 388페이지 큰 5번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보겠습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런 뜻이죠.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다 미줄 것이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줄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자, 손 떼시고 다음에도 정한 자, 자는 박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칠 것이십시오. 박사네. 동그라미 1번이 누구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2번 제일 끝에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줄 거면 되죠.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그리고 3번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법에 의해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자. 그리고 분양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신청했지만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제일 끝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입니다. 자, 이들은 입주권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서 손실보상해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에서 정한 자, 박산에 들어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는 손실보상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하면 돼요. 다만 내려옵니다. 박스 밑에 내려오십시오. 협의 불성립 시, 자, 정비사업 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은 밑줄 쭉 그십시오. 그 손실협의기간 만료, 손실협의기간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이번에 며칠이죠? 60일 내에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고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 제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쳐서 38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발표하시고 아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표적인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면은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에서 그 분양 신청은 조합원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그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언제 작성하게 될까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작성하게 되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된 때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 청구를 작성해서 시장구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관리 청구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리 청구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관리 청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관리 청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박스안에 건너편에 보면은 몇 개가 들어있죠? 9개, 9개인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분양설계부터 박스안에 1번 분양설계부터 9번까지 묶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 개 한 개를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소리 외우지 말고 자,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입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려도 자, 현장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같이 오시면 되죠. 자, 여러분 여기가 음마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음마아파트 재건축 진행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정하고 가는 거니까. 네. 자, 여기 이제 음마아파트. 일단 재건축하려면은 음마아파트는 노후 불량 건축물 법상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강남구에 살고 있는 갑순씨는 투자 목적으로 음마아파트를 샀습니다. 24평이고요. 대지 지분이 12평 음마아파트를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자, 그러면은 이때 24평 대지집은 이제 12평을 샀는데 그때 살 때 5억에 샀다고 가정합니다. 5억에 샀는데 현금은 뭐 2억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제 3억이 부족하잖아요. 3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은 네,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엇이 설정되죠? 네, 저당권 담보 대출을 받았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또 1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억 받고 나머지는 뭐 월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2억에 이제 1억 전세보증금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고 5억 정도 주고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구입했죠. 그러면은 24평 아파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갑순씨는 당연히 조합원입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 됩니까? 재건축이니까 사업에 동의하면은 재건축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분양 신청해야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신청해야 하네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분양 신청한 갑순씨에게 재건축 조합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홀 분양할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동호수를 결정해 줘야 되죠.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분양 설계. 그래서 관리 총계획은 1번 교재 보십시오.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분양 설계 하나 외웠죠.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적어도 괜찮아요. 분양 설계가 뭐죠? 분양 신청은 조합원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설계입니다. 동호수 등을 설계하는 결정을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즉 분양 신청 갑순씨에게 24평 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은 24평 아파트 대지분 공유지분이 많이 넓혀져서 재건축이 끝나고 나니까 대지지분이 1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4평 아파트 대지지분 10평짜리를 이제 갑순씨에게 분양할 텐데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갑순씨에게는 101동입니다. 101동 3303호 괜찮죠? 33층 3호니까. 자, 3303호를 분양해 줄 거야. 라고 동호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양 설계예요. 자, 이렇게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그 101동 3층 303호를 분양받을 자, 누구죠? 갑순씨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도 관리청구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봐요. 2번 관리청구는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내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너무 편안하게 들리잖아. 그죠?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을 하시면은 관리청구는 정보의 보물창고입니다. 왜냐면은 관리청구를 보면은 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났을 때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동 몇 홀 분양받게 되는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분양받거나 하면은 실제로 이제 실소유자는 입주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했다면은 매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은 전세를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매도 물건하고 전세 물건을 누가 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그럼 주소와 성명 등 정보를 얻고 있다면은 이들의 물건, 매도 물건이나 전세 물건을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확보하기가 쉽잖아. 그죠? 이것이 영업을 위한 정보의 보고가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정보를 관리청구에 인가되면 비밀입니까? 고시됩니까? 고시하잖아요. 이렇게 고시된 관리청구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는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모르는 거죠. 제목 따서 외우긴 외우는데 이제 현장의 적용과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이제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분양 설계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관리청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분양 대상자별. 그러면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는 조합원이 만약에 뭐 수백 명이니까, 그죠? 수백 명, 수천 명이라면은 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3번 보십시오. 관리청 계획.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인 대지.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도 관리청구를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갑순시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이 24평 대지집은 10평의 추산액을 관리청구를 정하는 거죠. 그럼 이 추산액이 9억이라고 합시다. 9억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조합원의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산정되는지, 추산액이 산정되는지 조금 이따 그 제3평가 방법을 배우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관리청구에게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도 관리청구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되는 아파트가 24평, 32평, 42평, 52평이 있으면은 이 평수 종류별로 전부 추산액을 관리지표로 다 밝혀야 되니까 나중에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32평 추산액은 얼마다, 공식적으로 42평은 추산액이 얼마다, 52평은 추산액이 얼마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관리지표로 다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분양 대상자별, 거기는 5번 돼 있을 거예요. 5번. 4번 그대로 띄고 내려오십시오.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종전토지나 건축물,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명시에 및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앞뒤로 가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면은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자 언제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에요. 그러면 아까 갑순 씨가 투자할 때 엄마 아빠도 얼마 주고 샀죠? 5억 주고 샀잖아. 5억 주고 샀는데 이 분양 신청한 갑순이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도 관리청구로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한 갑순 씨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그 가격이 7억이에요. 7억. 7억인지 8억인지 관리청구를 밝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얼마 주고 샀죠? 5억 주고 샀잖아. 5억 주고 샀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에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2억이 올랐죠. 2억 번 거잖아요. 근데 분양 신청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평가액이 얼마죠? 7억. 갑순시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얼마죠? 9억. 그럼 나중에 얼마를 내놔야 되죠? 2억을 내놓아야 새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봐도 분양 신청 갑순시의 분담금 추산액은 얼마입니까? 2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아파트 키, 새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억 부담해도 상관없잖아. 5억 주고 샀는데 평가액이 7억. 거기서 2억을 벌었잖아요. 이래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봐요. 정비사업 절차에서 관리청구 인가고시에서는 그 다음 절차가 뭐죠? 바로 공세 들어가잖아. 그럼 이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면은 갑순시의 재산을 평가하면은 7억일까요? 더 높을까요? 더 높겠죠. 아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갑순시의 재산 평가니까 얼마죠? 7억이잖아.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은 공사 착수 직전에 관리 충격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그 추산액이 8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8억이면은 갑순시들 얼마를 분담하면 됩니까? 1억만 분담금을 내면은 새 아파트 키를 받게 되잖아. 그러면은 5억 주고 샀고 분담금 1억으로 9억짜리를 받으니까 얼마를 벌었는지 알게 되죠.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조합원의 종전 토지,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 설립 인가고시의 있으나 기준으로 평가했어. 그러면은 6억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9억짜리 아파트 이때 조합 설립 인가고시의 있으나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이 산정되면은 분담금은 9억짜리 아파트 받아야 되니까 얼마 내놓아야 되죠? 3억. 그럼 여러분이 조합을 일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하는 시기가 언제였으면 좋겠습니까? 관리 총계 인가고시에 있는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자고 여러분 주장하겠죠. 이게 조합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조합원이니까. 근데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많이 받고 싶죠. 그럼 조합은 언제를 주장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고시 있는 날 기준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 측과 조합원의 주장이 다른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공평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에게 양보를 얻어서 조금 늦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조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원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외우시라니까. 언제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조합 설립 인가고시 있은 날도 아니죠. 관리청계 인가고시 있은 날도 아니고 언제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훨씬 그죠? 입력 정도가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새로 분양 예직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 산정 기준은 잠시 뒤에 다시 공부를 하자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은 노후 불량주를 판명된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둡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죠. 앞으로 분양 예직인 대지나 건축은 지금 있습니까? 공사를 통해서 새로 건설하고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고 대지를 새로 조성하는 비용이 정비 사업비인데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는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입니까? 이때는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정비 사업비 추산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입니다. 거기는 6번 돼 있죠? 네, 6번 정비 사업비 추산액.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사업비가 추산되면은 조합원의 부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 그리고 부담 시기 등을 관리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7번 보십시오.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이거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갑순씨가 투자 목적으로 엄마 아파트 24평 대지평 12평을 얼마에 샀죠? 5억에 샀잖아요. 현금 얼마 가지고 샀죠? 2억. 현금을 2억 가지고 있었거든요. 2억으로 투자한 거죠. 뭐. 그래서 대출 아까 얼마 받았죠? 2억.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1억 받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됐고 전세 보증금 받으면서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이 1억이 설정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분양 신청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소유권은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죠. 이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다면은 그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전부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관리처분계획 내용 하나하나를 현장 그림과 연계시켜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이 갑순시의 입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분양 신청 갑순시의 입장이라면 이 중에서 여러분의 가장 관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가는 사항. 그렇죠. 분양 설계죠. 내가 재건축이 끝나고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까? 이게 제일 큰 관심이죠. 아까 갑순시는
비교적 조망권이 좋은 맨 앞동 101동이었고 층수도 뭐 33층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그죠? 괜찮죠. 근데 만약에 맨 뒷동 108동에 1층이고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고 뭐 좋아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동호수를 결정할 때 뭐 얼굴이 예쁘다고 101동이고 얼굴이 좀 안 되면은 뒤쪽으로 밀려나고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조합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동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게 제목을 동호수 결정 기준이라고 절대 붙이지 않죠.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알고 보니까 뭐죠? 네,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 등 기준이다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같이 갑니다. 자, 390페이지 오십시오. 390페이지. 395페이지 오시면은 맨 위에 보십시오. 맨 위에 2번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동호수 결정하는 기준이죠. 즉 분양 설계 아파트 동호수를 설계하는 분양 설계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죠.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양 설계 기준이죠.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은 곧 분양 설계 등 기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원칙부터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네, 교재 활용해서 수업 들으면 되죠. 교재 보십시오. 자,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원칙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무엇을 기준합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 토지의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오셨다고. 그 중에서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 작성 기준 7개 중에서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개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규모가 큽니다. 면적 규모가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면적 규모도 큰 평수의 아파트를 주는 거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규모가 작으면은 작은 평수의 면적 규모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죠. 가장 공평한 거잖아요. 대지 지분이 크면은 큰 평수 아파트, 대지 지분이 작으면은 작은 평수 아파트 그런 얘기예요. 가장 공평하지 뭐. 그다음에 이용 상황입니다. 이용 상황. 자, 이용 상황은 이렇게 나눕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어.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다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 매우 불량했다면은 매우 불량, 보통이었다면은 이용 상황이 보통인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인데 만약에 환경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환경이 상인 아파트였다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환경이 상, 중이었으면은 중, 하였으면은 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다양한 특례들이 인정됩니다. 특례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환지구역 작성 특례 9개처럼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도 특례가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 즉 아파트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 등을 설계할 때 어떤 특례가 인정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박상에 들어오시고요. 특례 박상에 들어오셔서 기역, 니은, 이것은 읽어오십시오. 리딩 R 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환지 계획 작성 특례에서 정환지, 감환지 등 과토지, 환지 제외 등 다 배웠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얼번이랍니다. 리얼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리얼번에서 분양 설계 미칠 것이십시오. 분양 설계 밑에 빨리 적을까요? 뭐죠? 동호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 청객 중에서 분양 설계는, 즉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동호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기 가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동호수를 미리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 전 특정인에게 동호수를 미리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분양 설계, 관리 청객 중에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럽니다. 미음. 1시대 동그라미 합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1시대 동그라미 또는 일명 동그라미 합니다. 1시대 1인이, 자, 손 떼시고,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네, 몇 주택 공급입니까? 1주택 공급입니다. 줄 거 없죠? 1주택 공급에서 1세대 1인 1주택 공급 원칙이라고 외워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줄 봅니다.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는 밑줄 줄 것이십시오.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했습니다. 공유 동그라미. 2인 이상이 한 개 주택과 한 개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네, 몇 주택 공급 원칙이죠? 1주택 공급 줄 것이고 1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읽어드린 미음번은 이렇게 오시면 되죠.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몇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칙 적으십시오. 미음번은 1주택 공급 원칙을 말하는 거죠. 1주택 공급 원칙. 1주택 공급 원칙이죠. 하나의 세대 또는 1인이 다수 필지, 하나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2인 이상이 한 개의 주택과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공유자 모두에게 주택이 공급됩니까? 1주택 공급입니까? 1주택이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인 공유자 1주택 공급 원칙 딱 외워두십시오. 자, 이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됩니다.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다양한 특례들이 또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업 내려옵니다. 비업은 특례 속의 특례죠.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 규정이 비업이에요. 그래서 비업은 별표를 2개 정도 하시고요. 전부 소화하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대로. 자, 미음이 뭐죠? 1주택 공급 원칙이죠. 1주택 공급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 쭉 가십시오.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이 몇 개 있죠? 4개. A, B, C, D. 자, 이렇게 4개의 경우에는 네, 그 각상 A, B, C, D 규정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A번 같이 봅니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했습니다. 줄 것이십시오. 2인 이상이 1주택입니까? 1토지입니까? 1토지 동그라미.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까지 줄 것이고 손뗍니다.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또 줄 거죠. 시도조례로 네, 주택 공급을 시도조례로 정한 수만큼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조례 할 때 그때 시도는 서울특별시 들어가 있죠. 6대 광역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에서 두 사람 이상,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럼 원칙대로 몇 주택 공급해야 됩니까? 2인 이상이 1토지나 1주택을 공유하더라도 공유자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잖아. 근데 서울시 조례, 시도조례죠. 서울시 조례로 1토지 공유자는 3주택까지 공급이 허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시도조례를 정하는, 서울시 조례를 정하는 만큼, 즉 3주택까지 공급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조례를 정한 수만큼 주택 공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내려주시고 B번은 통째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중 한 개이라면 다음이 밑에 점 몇 개 있죠? 4개. 점 4개를 앞으로 묶으십시오. 암기라고 적고. 자, 이 점 4개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줄 것이십시오.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지등 소유자가 3주택 소유자는 3주택, 5주택 소유자는 5주택,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것이십시오.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합니까? 위치하지 않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예요. 그럼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저기 외곽지역이에요. 외곽지역이니까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소유주택 수만금 주택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 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하철 내렸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이제 여기서 내렸죠. 내려서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마을버스 탑니다. 여기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17분 갔어. 17분 가서 내렸어. 마을버스 타고 17분 갔고, 그리고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4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도권 정비구상, 역세권은 다 과밀억제권역이잖아,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입니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 재건축 단지. 여기는 교통이 참 불편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제가 마을버스 타고 17분, 지하철 내려서 3, 4분 걸어서 도착하는 단지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지 뭐.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허용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출거죠. 근로자 숙소, 숙소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그러면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유목적입니까? 사원복리입니까? 사원복리 후생이 목적이잖아요. 투기권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럽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출금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등은 공공기관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투기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 말에 그 법 효력이 거의 뭐 작년 말에 이제 시도가 됐습니다.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효력기가 끝났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국가 등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내려오십시오. 좀 어려운 또 돼요. C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시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있으나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거전용 면적 범위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격 범위 또는 주거전용 면적 그렇게 보면 되잖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주택 공급할 수 있죠? 계속 줄일 것이십시오.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계속 줄일 거예요.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평부터 이하로 공급하고 60평부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나 전매 알선이 법상 금지됩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잠깐 보시죠. 설명도 너무 쉬워져요. 잠깐만. 여러분 아까 그 엄마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투자한 갑순시의 종전 토지 대지 지분은 12평이고 아파트는 몇 평이었죠? 24평 아파트였거든. 그죠? 이거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일순날 기준으로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지 얼마죠? 7억.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7억이라고 가격이. 이 7억 범위 안에서 갑순시에게는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억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도 있고 2억짜리 아파트 또 하나 줄 수도 있잖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가격 범위를 넘었습니까?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까? 범위 안에. 7억을 넘지 않죠.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도 있고 2억짜리 아파트 하나 또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거지역 면적 얼마 이하야 됩니까?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이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전매 제한 받습니까? 3년 동안 전매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 전매 제한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잠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아까 24평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 종전주택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이 150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자,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그리고 5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또 줄 수 있다는 거지. 둘 중 하나는 얼마 이하죠? 60제곱미터 이하 들어갔잖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주택의 주거주는 면적 범위를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몇 주택 공급할 수 있죠? 2주택.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거주는 면적 얼마 이하야 되죠? 60.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전매 제한 받습니까? 3년. 쉬워지잖아, 설명 들으니까.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D번 중요해요. 밑줄 그십시오.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야. 그러면 아까 우리 예를 들듯이 숲세권입니까? 역세권입니까? 역세권이잖아. 이렇게 주요 중심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인데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봐요. 두 번째 줄에 봐요. 두 개의 과열지구 줄 거예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줄 거예요. 두 개의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지만 주택법상 두 개의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D번 뒤에 줄 거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공급 가능합니까? 3주택.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3주택까지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하더라도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로 묶이지 않으면은 최대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 안에서 몇 주택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3주택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A번하고 항상 좀 비교를 좀 하셔서 첫 번째 아까 우리 B번에 보면은 아까 첫 번째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했죠. 이거하고 살 비교해서 늘 혼동하지 않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391페이지입니다. 3번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별표하시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들어가죠. 재산과 권리의 평가. 자, 1번 내려옵니다. 평가 금액의 산정 읽어드립니다. 평가 금액의 산정 읽어드릴게요. 391페이지 제일 밑에. 자, 읽어드립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자 중에서 자, 지금부터 줄 것이십시오.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재산을 평가한다. 여기까지 줄 것이면 되죠. 그때 다음 구분이 책자를 넘기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넘깁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넘어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392페이지 보면 박스가 있어. 작은 박스 안에 별표하시고 두 개가 들어있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자, 중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비출 것이십시오. 중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비출 것이고 박스 안에 자, 중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재산을 평가할 때 제가 지금부터 미칠 것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및 2인 이상의 평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재건축 내놓으시고 미칠 것이십시오.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세요.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교재 보시면 돼요. 자, 봐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하는 거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그리고 분양 예정인 대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되지나 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산정할까라는 거죠. 자, 이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를 금방 비춰드린 거죠. 봐요. 1번 주거 환경 개선, 또 하나가 뭐죠? 재개발, 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군수 등 우리 지난주에 시장 군수 등 용어 정의했죠. 멤버가 몇 개 있죠? 5개.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을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관할 구청입니다.
관할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및인 2인 이상,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동네가 재개발되면 여러분 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죠. 재개발. 그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선정하거나 여러분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에게 분양 예직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선정할 때는 관할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및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재건축합니다. 2번 재건축할 때 재산을 평가할 때는 다르죠. 이제 두 가지. 자, 보십시오.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재건축하면은 여기 시장 군수 등은 누구죠? 강남구청장이잖아. 강남구청에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및인 1인 이상을 선정해. 1인 이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전부 참석하는 회의가 종합총회잖아. 총회 의결, 조합원이 전부 참석하는 회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그러면 합하면 몇 인이죠?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방법이 다르냐면은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주관경계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 사업으로 봅니까? 공익 사업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도 허용했죠. 그래서 이 주관경계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원의 그 감정 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조합적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그 감정평가업자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재산을 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 재건축은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이익입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구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일방적으로 다 선정하면은 조합의 반발이 크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재산 평가할 때는 구청 측에서 1인 이상을 조합 총회 의결로 조합 측에서 몇 인? 1인 이상 공평하게. 그럼 1인 이상이니까 봐요. 구청 쪽에서 2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업자를. 그럼 조합 총회 의결로 몇 인 선정하죠? 2인. 합하면 몇 인이죠? 4인. 이쪽에서 3인을 선정하면 이쪽에서도 3인. 공평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시험도 이렇게 나왔다. O와 X로 답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구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그리고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을 합한 4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정한다. O 믿겠습니까? O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것도 1인만 자꾸 또 고정해서 기억하신 분이 4인 하니까 또 틀렸다고 답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응용하더라도 조문 그대로인데 뭐 응용해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완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관리청구에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결정돼야 되고요. 관리청구액을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분양 예직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때 산정하는 방법. 중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산정 방법이 똑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시장 구수 등이 선정객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재설평가합니다. 재건축은 시장 구수 등이 몇 인?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로 몇 인? 1인 이상. 합하에 몇 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조합원의 재산이 결정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8번 관리청구액 인가고시의 효과. 관리청구액 인가고시의 효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관리청구액 인가고시의 효과. 이거 잠깐만요. 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392페이지 4번에 보세요. 좀 어려운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 1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본래 이제 5월달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 돼서. 자, 보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가만히 보시다가 출가할 때 정확히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자,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낮출 것이십시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낮출 거예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낮출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쓰세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낮출 것이고 네,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밑에 적으십시오. 이꼴 기준이라고 적으십시오. 기준 1 적습니다. 기준 1 적으십시오. 이꼴 기준 1 적으시고 그 뒤에 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뒤에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 줄 것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밑에다가 기준 1 적으십시오. 기준 1. 자, 그 기준 1에 네 번째 줄 봅니다. 다음 날을 할 때 다음 날 동그라미 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줄 것입니다.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박선의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 암기라고 적습니다. 암기라고 적으시고요. 이거 이해하고 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일단 설명됐습니다. 거기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주세요. 자,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지정된 정비구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이제 기반시설이 새로 확충되고, 새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되죠.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이제 아파트 건축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누가 분양받죠? 조합원이 분양받죠. 우선적으로 조합원 분양이잖아요. 조합원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분양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재개발한다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면은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잖아. 그때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당연히 조합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토지 소유권. 두 번째가 뭐죠? 건축물.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 재개발할 때 말이야. 토지 소유권이 있고 건축물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언제부터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부터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앞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일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이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단계 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뭐 하면 되죠?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면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 프리미엄이 많은 단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면 이 단계에서 투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늦춰야 될까요? 앞당겨야 될까요? 앞당겨야 되잖아.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일을 상담하는 고객 중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단지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왜요?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는 날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지만 수도권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준일을 따로 정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단지마다 기준일이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구역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에요. 근데 한번 봐요.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봐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박스 1번, 이거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스 1번. 한 필지 토지였는데, 기준일의 다음 날,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거예요. 이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이니까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분양받을 권리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준일을 아세야 그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분할된 토지라면은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조합은 될 수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 교부 대상에서 다 제외되거든요. 전부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곳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기준일이 모르면 정확하게 컨설팅을 할 수 없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립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니까.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2번 보십시오. 다가구였다고. 다가구는 건축급상 단독주택이거든. 그러면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주거는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을 한 거죠. 다시대. 그러면은 다시대는 건축급상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잖아요. 1인 소유가 몇 인이 됐죠? 3인.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늘어난 것도 전부 분양권 교부 대상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 버리거든. 그래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면 재개발 딱지를 샀다 그래요. 재개발 딱지를 갖고 있다고 전부 아파트 입주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사면은 물딱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물딱지. 재개발 딱지를 샀는데 입주권이 안 나오고요. 전부 현금 청산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물딱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딱지가 뭔지 몰랐는데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주로 전환됐을 때 그 권리를 취득했거나 이런 자들은 입주권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물딱지라고 부르더라고 어른들이. 아 그랬었구나. 그 다음에 봐요. 동일인 소유였어.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었다고. 그러면 동일인 소유니까 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1인이잖아요. 근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할된 거예요. 분리해서 각각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리겠습니다. 이것도 분양받을 권리는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대지였어. 나대지의 구분 소유가 허용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본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철거해버리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구분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입니까?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투자 상담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경우 여러분의 조합은 여러분이 컨설팅했고 그분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할 때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구역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분할되는지, 혹시 다시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다시대주로 전환됐는지, 동일인 소유의 대지나 건축물의 물건이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됐는지, 단독주택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렸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컨설팅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공법은 보니까 전부 실무잖아요. 현장하고 바로 연결되고 실무적 지식이고 이 공법적 지식이 밝아야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컨설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고. 좀 어렵지만 자 그런데 한번 봐요.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이 원리만 알면은 정답 찾는 것은 이해되면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요. 여러분 기준일 당시에는 4필지였다. 그 다음날 토지를 합병해서 한 필지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지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분이 있어 없어?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답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은 이걸 왜 외우냐고. 안 외워도 전부 답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부담받을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가 충분하셨을 겁니다. 수개의 필지를 기준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로 합병한 경우에는 그 부담받을 권리는 기준의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주로 재개발 구역에서 그 투기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분들의 수법이 다 이런 수법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제 토지가 분할되거나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뭐 5.6월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5.6을 다시 듣고 하면 좋을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 마무리하죠. 관리침객 인가고시 효과 394페이지입니다. 394 8번 관리침객 인가고시 효과 발표하시고 관리침객 인가고시 효과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테니까 교재 순서와 같을 교서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정비법의 뒤쪽에 하이라이트가 이번 시간에 다 강의된 거예요. 상당히 어렵지만 네, 실무적으로 재미있고요. 네, 활용 가능한 전문 지식들이었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관리침객 인가고시 다음에 절차가 뭐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리침객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사람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자, 관리침객 인가고시의 효과입니다. 관리침객 인가고시에 서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허용됩니까? 정지됩니까? 사용 수익이 정지되어집니다. 교재 제목 보십시오. 관리침객 인가고시의 효과. 첫 번째가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 수익 정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 줄에 줄 거죠? 관리침객 인가고시에 있은 때 줄 거예요. 관리침객 인가고시에 있은 때 그 밑에 세 번째 줄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의 사용 수익은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정지됩니까? 정지되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전세 사시는 분은 엄마 아파트 관리침객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까? 해지해야 됩니까? 해지를 해야 임차권자 보호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 봐요. 지상권 등 계약 해지. 관리침객 인가고시가 있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잖아. 그러면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해지합니까? 해지. 그래서 관리침객 인가고시 후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다 상수하게 되면 그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마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전세 사시는 분,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시기 언제입니까? 관리침객 인가고시 후 공사 시행에 들어가면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계약이나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냥 이사 가셔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그 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 반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주 중요해요. 근데 금전 반환 청구권, 건너편에 있죠? 395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때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행사합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 누구죠? 재건축조합이잖아. 엄마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그 시행자 자리에 토지 등 소유자로 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조합에서는 즉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 지급하고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네, 집주인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고 그 압류는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쭉 과정이 지금 편집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교재 보면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계약, 임차권 계약 해지하고 조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돌려 반환을 받고
그러면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전세보증금 돌려받았으면 이주할 거 아니야. 동네가 텅 비겠죠? 그때 기존 건축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충계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거죠. 395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은 기존 건축물 철거. 언제 철거하죠? 원칙은 관리충계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봐요. 관리충계 인가 전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다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기억본 들어옵니다. 기억본에 안전사고,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미칠 거죠.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또 재건축 시기가 가까우면 미리 이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죠. 그럼 범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폐공가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위에 봐요. 그 박스 위에 봐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관리충계 인가 전 건축물을 미리 철거하기 전 두 가지 요건을 갖춥니다. 미리 철거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 줄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동그라미. 그리고 시장건수 등부터 무엇이 필요하죠? 허가, 철거가 받아야 됩니다. 시장건수 등의 철거가를 받고 관리충계 인가 전 미리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드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건축물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이제 기존 건물 철거했으니까 새 아파트 지어야 되죠. 네, 새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강남구청에서는 마무리할게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강남구청에 준공 인가를 신청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된 사업시행 계획대로 틀림없이 재건축이 끝나면 준공 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를 고시하게 되죠. 자,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이전되고 고시되는 것, 이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지체 없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분양 등기를 마침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 절차는 마무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관리청구까지 전부 정비법 마무리했고요. 오늘 2권 건축법 준비해 오셨죠? 네. 2교시는 건축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